그래서 뭐 4차 산업혁명하고 행복. 이제 보통 저는 4차 산업혁명하고 진로 강의가 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고요. 근데 가장 돈은 안 되는 강의예요. 아시죠? 학교 시간당 7만 원 주는 거. 예, 딱 정해져 있어요. 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뭐 초등학교는. 그리고 이제 뭐 또 4차 산업혁명하고 교육 관련해서는 웅진에서 많이 불러주더라고요. 웅진. 그래서 웅진 북클럽에서 이제 동화책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웅진에 가서 주로 하는 얘기는 오히려 이게 기술이 너무 많이 발달을 해버리면 마치 기술 버블이라는 게 있어요. 금융 버블처럼 버블이 딱 꺼져버리는 거예요. 딱 꺼져버리면은 다시 본래로 돌아와 버려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제 제 유튜브에 이제 그 제 구독자 중에서 항상 최신 그 IT 뉴스를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달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튼 인공지능이 그 인간의 개별적인 능력도 넘어섰고요. 이제 뭐 추측도 가능하고 아무튼 어마어마한 그 뉴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시약 개발, 그러니까 그 신약 개발에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후보 물질들을 이미 막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적인 인간, 생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우리 생물학과 진학하려면은 생물학과나 이게 제약학과 진학하려면은 센 거 아시죠? 막 수학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인간들만이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최근에 그 수학 문제 풀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나왔는데 이렇게 가격이 1,000원이래요. 근데 모든 수학 문제를 사진만 찍어주면 해답이 바로 떠버려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무 풍경 사진을 딱 찍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런 거 사진을 딱 찍잖아요. 저걸 수학적으로 해석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시험 볼 때 오픈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오픈북. 그리고 최초에 이제 시험 볼 때 처음에 금지했던 게 뭐였냐면 주산이라든가 전자계산기를 못 가지고 가게 했어요. 시험장에. 왜냐면 그거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구구쌤 외우는 것도 능력이다 이거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구단 외울 때 그 인도에서는 19단을 외웠잖아요. 19 곱하기 19, 20단을 외웠잖아요. 근데 그게 확실히 빠르긴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계산할 때 두 자릿수를 외워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처음에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대학교 때부터 입시 때까지는 그게 아직 안 깨지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학교에 가면 전자계산기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예. 그리고서 좋은 대학일수록 오픈북을 허용을 해줘요. 오픈북. 그러니까 네가 그동안 공부한 책 가져오려면 다 가져와. 한가만히 가져와. 네 뭐 의자 옆에 놓든 책상 옆에 놓든 놓고 시험 문제를 풀란 말이야. 그런데 오픈북에서 중요한 건 뭐죠? 어느 책에 뭐가 있는지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픈북을 허용하다가 이제는 검색을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어떤 능력 테스트 하는 데 있어서는 구글 검색을 허용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책을 한 20권 가져가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와, 구글에 책이 몇 권이 들어가 있을까요? 저는 한 20억 권? 그러니까 20권을 가지고 시험 보던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20억 권, 200억 권의 책이 들어가 있는 구글을 내가 마음대로 활용을 하면서 내 창의성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험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과정들이 뭐 이렇게 생략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공부니 뭐니 이런 것들이 다 생략되고요. 최초에 수학 공부라고 따져보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라밋을 건설한다 그러면 뭐 몇 도로 건설해야 가장 안정적이고 뭐 이 돌멩이를 들려면은 기중기의 높이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몇 사람이 잡아 당겨야 이게 올라가고 뭐 이런 거 계산하려면 그랬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모든 그 과정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때가 와버렸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마지막 질문이 하나 딱 남거든요. 그거 왜 하는데? 이거만 남아요.
거기까지 도달을 하게 돼요, 인간이. 도대체 왜 하는데? 말만 해, 다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라딘의 램프 보면 지니가 있잖아요. 이 인공지능이 점점 지니화돼 가는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인간한테. 딱 한마디만 얘기해줘. 왜 하는데, 그거?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 예전에 그 석가부처가 태어나자마자 7 발자국을 간 다음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내가 가장 존귀하다가 아니라 뭐 나라는 관점이 존귀하다라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의심하는 나란 존재가 존귀하다 이런 뜻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보통 조금 불교 신앙을 오래 한 사람들의 해석이 그래요. 근데 불교 신앙을 이제 좀 불경을 많이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부처님이 제일 존귀하다고 그랬어, 태어나자마자.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처음에 뭔가의 의문을 품는 나라는 존재. 이게 참 귀한 거구나.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해 버리니까. 말만 하면 다 해주겠다. 이런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그림 펼쳐놓고 지금 4차 산업혁명하고 행복하고 들어가는데, 얼마 전에 미래 진로에 관련된 어떤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인공지능 시대라서 예체능이 아주 유망한 어떤 직종이라고 하는데, 예로부터 미술이든 예체능은 10,000명 중에 1명이 성공할까 말까 했다. 옛날부터. 어차피 그 확률이 뭐 0.001% 뭐 이랬었다. 근데 그게 과연 유망한 직종이라고? 옛날에도 유망한 직종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니라는 거야. 어차피 10,000명 중에 1명이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람의 관점은 뭐였냐면은, 성공의 관점으로 그것을 진단을 한 거죠. 예체능을. 그런데 이런 거죠. 뭐 신약 개발도 이제 인공지능이 하고, 거의 알라딘 램프에서 나오는 거인처럼 거의 모든 것을 인간이 말만 하면 계산해주고, 대신해주고, 대신 옮겨주고, 뭐,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 이제 이런 결론으로 가는 거죠. 성공할 수 있는 존재는 이제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 주변, 뭐, 기기, 주변 로봇이,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어떤 자기들이 발전해 간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인공지능하고 로봇은. 그럴수록 인간은 퇴보해 간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의 관점을 떠나야 돼요, 이제. 성공의 관점을 떠나야 되고, 4차 산업혁명기의 행복은, 그걸 이제 과정중심주의라고 하더라고요. 과정중심주의.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과정이 행복하면 돼. 이렇게 이제 완벽하게 넘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 그리는 이제 아마추어 화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프로 화가예요. 그림을 뭐 한 달에 하나 정도씩 팔기도 하니까요. 아직 쌉니다. 아직 싼데. 어쨌건 제 그림을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프로긴 한데, 그림을 전혀 팔지 못하고, 또 그림을 사주는 사람이 친척밖에 없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인사동에 가면은. 이제, 제가 좀 자주 만나는 분들이 미술은 전공 안 했는데, 굉장히 돈을 잘 버는 남편을 만나는 그 부인들은 대개 나중에 화가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누가 사주나 봤더니, 예전에 왜 지금 부총리인가? 총리 부인은 비례 나왔었던가? 취미로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남편 친구들이 그림을 사주는 거죠. 남편 친구들이. 그러니까 아주 세게 부르지는 않으니까, 가격을.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인사동에 가보면은요, 전혀 그림이 팔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해하는 그 아마추어 화가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봤더니 과정이 행복한 거예요. 과정. 그리고 전시장에 거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전시장에 걸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으로 또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이 행복한 거예요. 자, 화방에 재료를 사러 갈 때도 행복하고,
그릴 때도 행복하고 걸 때도 행복하고 자기가 자기 그림을 봐도 행복하고 딱 한데 거기서 팔리면 더 행복하긴 한데 물론 그건 행복이 추가가 되긴 하는데 그 전까지가 전부 행복의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즐기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약 10만 명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만 명이다. 진정으로 그림을 파는 사람은 10만 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마추어 화가까지 다 포함이거든요. 미대 졸업생만으로 하면은 한 2만 명에서 5만 명 중에 한 명만 자기 그림으로 생계가 가능할 거고, 취미생까지 쫙 해버리면 뭐 1, 20만 명 중에 한 명만 이렇게 마지막 판매의 행복까지를 맛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인사동에서 그 아마추어 화가들이 그럼 전시 비용 어떻게 마련하는 줄 아세요? 전시 비용. 뭐 가장 손쉽게는 용돈을 타는 거죠.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또는 남자 화가다 그러면 아내한테 이렇게 용돈을 타서 전시 비용을 마련하거든요. 굉장히 그 전시 비용이 비싸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잘 돌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전혀 생산성이 없어도 사람들이 행복해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바로 그 취미 활동에서 4차 산업혁명기의 행복을 먼저 오랫동안 저는 이제 맛을 본 거죠. 오랫동안 맛을 봤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지막에 돈이 되는 거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단어하고 관계가 없어야지 굉장히 안전한 시대가 됐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림 페이지를 잠시 열어놨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좀 풀어나가는 과정인데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건 좀 나중에 하고, 그래서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뇌과학자들이 이런 연구가 있어요. 이건 심리학이기도 하고 뇌과학이기도 한데, 우리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을 진화심리학으로 하는 건데, 쭉 추적을 해봤더니, 그게 마음이나 이성이 왜 생기나, 이렇게 봤더니, 좀 크게 해가지고 볼게요. 이게 도표가 복잡해서. 짠, 예, 나왔죠? 죽느냐 사느냐에서 생명체들이 일단은 딱 삶의 본능만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세포에서부터. 그래서 단세포도 여러분 집신벌레 이렇게 동영상 한번 보시면요. 집신벌레를 단세포 생명체잖아요. 핀셋과 딱 찌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열심히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단세포 생명체가 막 도망을 갈 때 그 단세포 내에서 특정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게 노르아드레날린이더래요. 아드레날린 종류더래요. 근데 아드레날린 종류가 기본적으로 세포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단세포 밖에 보면은 편모하고 선모가 있거든요. 얘네들로 헤엄을 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움직이는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 단세포 내에 호르몬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근데 집신벌레가 도망갈 때 그 체내에서 나오는 호르몬하고 인간이 도망칠 때 인간이 위험을 인지하고 도망갈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힌트인데, 그래서 인간은 노르아드레날린이 몸에서 나올 때 위험하다, 집중해야 돼, 이런 정신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집신벌레는 언어가 발달되어 있지 않죠. 언어가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뭔가 얘가 느낌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근데 얘도 우리처럼 그 느낌이 위험하다, 도망가야 돼,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단세포도. 근데 인간은 막 진화해가지고 이제 막 언어 발달하고 하니까 그것을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이게 베이스로 좀 깔고 들어가 보자면,
그래서 그렇게 때로는 먹잇감이 막 많고 내가 굉장히 안전한 데에 머무르다가 세포들이 그러다가 고통스럽고 누군가가 나를 이제 우리가 감지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천적이 나타났을 때 천적이 딱 나타났을 때 도망가야 된다는 느낌이 나오잖아요. 그런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몸의 여러 가지 물질들을 바꾸면서 이렇게 도망치면서 이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몸의 그 여러 가지 물질들이 바뀔 때마다 감정이 계속 바뀌더라는 것이죠. 감정이. 그리고 그 감정이 결국에는 어떤 마음이나 이성을 만들어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화심리학의 기본적인 건데,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보세요. 우리가, 야, 나 행복하고 싶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도 하나의 어떤 행복의 감정을 느끼고 싶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감정의 기원 자체가, 최초의 기원 자체가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데, 위험을 회피하면서 생겼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감정이 상대성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상대성을. 그래서 지금 좀 이제 너무 지루하니까 다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자면, 이게 1700년대 중국의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기쁨을 느끼는 시다 해가지고, 자, 한글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 정도 크기면 보이죠? 자, 가난한 집에서 급한 빚을 막 갚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죠. 먼저 빚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붕이 새는 집인데 장마가 붙였다. 비가 새야 된다는 거예요. 풍랑에 휩쓸리던 배가 언덕에 정박했다. 풍랑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깊은 산속에 길을 잃었는데 행인을 만났다. 깊은 산속을 헤매고 있어야 되고, 책을 보다가 어려운 내용을 문득 깨우쳤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려운 책을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창작을 하다가 후련히 좋은 소재가 떠올랐다. 뭔가 만들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좋은 의사의 처방으로 오랜 병이 사라졌다. 지금 현재 아파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날이 풀리고 한파가 물러나서 만물이 살아났다. 봄이 왔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추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인간은 이 조건에서 행복을 느끼더라는 건데, 이 시를 잘 보면은 불행이라는 전제 조건을 우리가 체험하는 상황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가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진화심리학적으로 죽음의 공포와 사랑이나 그 쾌락, 안락함의 그 본능 사이에서 갈등이 주어질 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되지 않았다가 됐다가 되지 않았다가 됐다가 할 때, 그때 인간이 감정이 살아나고 이성이 살아났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행복하고 싶어라는 그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는 어떤 전제를 깔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전제를 깔 수밖에 없다. 그 전제는 뭐냐? 지금까지 나는 아마 불행했었나 봐. 이런 전제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는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라는 그 전제 하에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랑 연결되는 조지 오웰의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명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인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이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에 대한 명언인데,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단정 짓지 말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명언을 남겼거든요. 조지 오웰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은 행복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기반 없이, 불행이라는 기반 없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행복해야 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내 인생의 바탕은 불행이야, 내 인생의 바탕은 불행이야, 내 인생은 바탕은 불행이야, 이런 심리가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게 우리 몸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포가 그동안 그렇게 진화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뭐 예를 들어서 프로이드나 칼륨 같은 사람은 그것을 무의식이라고 불렀던 거였거든요. 무의식. 그래서 시크릿이라는 그 어떤 우리가 뭐 뭔가를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미래의 자기 자신의 행복을 명쾌하게 그리면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론다 번이라는 사람이 쓴 거죠. 그 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행복을 억지로 잡아 당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행복을 잡아 당기려고 하는 순간 내가 이만큼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럼 여기에 진공이 생긴다는 거예요. 진공. 이게 이제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트랜서풍의 비밀이라든가 바딘 젤란드라는 그 양자 물리학자가 쓴 행복에 관한 책이에요. 그것도 행복에 관한 책인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행복을 땡기는 순간 내 몸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여기에는 진공이 존재하게 되는데 모든 진공을 채우고자 하는 이 우주는 본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을 억지로 땡기는 순간 불행이 내 자리를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크릿하고 꿈꾸는 다락방이라든가 이런 책하고 트랜스서핑이라는 책은 굉장히 달라요. 느낌이. 행복을 땡기면 불행이 다가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책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하고 우리가 행복을 땡긴다라는 그 느낌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오기 전에 인공지능 시대가 오기 전에 마치 성공을 땡기는 것 같다라는 그렇게 같이 해석해 보셔도 돼요. 우리가 성공을 막 땡기려고 할 때 자꾸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70년대, 80년대는 우리가 성공을 땡기려고 했을 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았대요. 경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마치 통장에 돈이 막 불어나고 뭔가 성과가 나고 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근데 4차 산업혁명기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꿈꾸는 다락방 그래 꿈을 꿔야 돼 뭐 목표를 세워야 돼 이게 좀 어울리던 시대였다고 볼 수 있죠. 근데 4차 산업혁명기로 딱 넘어가게 되면 성공이나 행복을 땡기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땡기면 불행이 내 자리를 차지할 확률도 올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조지 오웰의 그런 것처럼 이제 최근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많이 팔리면서 그 아들러의 심리학이 지금 많이 퍼져 있어요. 꽤 많이 퍼져 있는데 아들러의 심리학에서 그 사람은 되게 특이한 용기를 얘기합니다. 특이한 용기.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 네? 근데 그 미움받을 용기에서 한꺼풀 딱 벗겨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남 눈치 보지 말고 너의 느낌을 한번 찾아봐라. 근데 아마 그렇게 하면은 너는 미움받을 확률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너의 느낌을 한번 찾아봐라. 근데 최근에 그 최진석 씨라고 노자 장자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완전 똑같아요. 노장 사상이더라고요, 이게. 노장 사상. 그러니까 진짜 너는 누구냐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너는 누구냐. 너의 느낌을 한번 찾아봐라. 그게 이제 아들러 심리학에서 미움받을 용기에 저변에 깔려 있는 건데, 근데 또 하나의 특이한 용기를 강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평범해질 용기라는 거예요. 평범해질 용기.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하고 평범해질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두 가지. 그래야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평범해질 용기라는 게 지금 평범해질 용기라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뭐랄까 아들라가 얘기했던 평범해질 용기는요, 마치 매슬로우가, 제가 매슬로우 강의 중간중간에 가끔 했는데 오늘 이제 그 아들러의 이야기하고 매슬로우 이야기를 지금 한번 결합을 해보는 거거든요.
뭐랑 비슷하냐면 매슬로우가 말년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욕구가 굉장히 세포 단계, 우리도 세포니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그 외에 더 잘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쭉 진화를 하는데 그 진화 과정을 매슬로우가 8단계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 자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몸에 급한 욕구가 없어야 되고, 몸에 급한 욕구가 있으면 안 행복하다는 거죠. 그걸 해결해야 되는 생각이 막 쫓기게 되니까. 근데 그게 해결이 되고 나서면, 나 좀 더 안전하게 세상을 좀 살아볼 수 있나? 그렇게 발달하다가 친구가 필요해지게 되고, 근데 저는 소속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소속감도 안전의 욕구와 같은 욕구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왜냐면 대다수 약한 동물들은 이렇게 때를 이루거든요. 근데 그 때를 이루는 목적을 보니까 안전 때문에 때를 이뤄요. 흩어지면 죽는다 이거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약자였기 때문에, 생태계에서 약자였기 때문에 소속감의 욕구를 갖게 된다. 이게 때를 이룬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때를 딱 이루고 보니까 그 때를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살기 전에는 몰랐는데 딱 모여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르네. 능력이 다르고 개성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때로 모이고 나서 생기는 게 자존감의 욕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더 잘난 사람이고 싶은 욕구가 드디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집단을 이루는. 혼자 있을 때는 저런 욕구가 안 생기고, 특히 또 우리가 가족하고 있을 때 또 덜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내 자존감을 세울까 하고서 뭔가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막 헤매는 거죠. 뭔가 그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거예요. 더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게 인식의 욕구인 거죠. 인식의 욕구. 여기 낙서 안 했습니다. 인식의 욕구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알았을 때, 뭔가를 노하우를 충분히 알았을 때 비로소 사람은 디테일에 신경을 쓰게 된대요. 디테일. 근데 그 디테일에 신경 쓰는 게 미적인 욕구예요. 미적인 욕구. 그래서 사람은 디테일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가 파악했다라고 느꼈을 때 비로소 자아실현을 했다라는 느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에 약하면은 왠지 이제 우리는 이미 여기까지 넘어섰고요. 자존감이라는 기반에서 디테일이 약해져 버리면 자아실현을 잘 못할 거라는 불안감을 시달리게 돼요. 그 작은 것까지 자기가 통제를 못하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아실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디테일까지 다 갔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자아실현을 했다고 느꼈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찾아온 욕구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매슬로우가 자기가 이제 말년의 나이 80 넘어보니까 이제 느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초월의 욕구더라는 거예요. 1단계에서부터 7단계를 다 무시할 수 있는 욕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다 상관없는 욕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말년에 이 자아실현에 원래는 자아실현 욕구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욕구 5단계설이라고 불렀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거를 딱 4개로 나눈 거예요, 매슬로우가. 근데 나누고 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말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차, 내가 실수했다. 피라미드를 거꾸로 세웠어야, 거꾸로 했어야 했는데 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초월의 욕구가 없다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초월의 욕구가 없다면은 이 자아실현이 자기한테 정말 딱 맞는 자아실현이 안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초월의 욕구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욕구가 발달했기 때문에 상당히 뭐냐면, 이 욕구의 느낌은 뭐냐면은 단세포도 가지고 있었던 그 욕구, 살고자 하는 욕구,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 상당히 좀
육체적인 욕구죠. 육체적인 욕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자아실현까지 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아실현 욕구 자체가 항상 그 전 단계에 기반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를 원하는 거, 행복하고자 하는 거, 그 다음 내가 지금 이 직장을 갖고 있는 거, 내가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그 근본이 상당히 어려서부터 자기 과거에 의존적이고 또 세뇌당했을 수 있다는 거죠. 세뇌당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실제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한대요. 처음에는 돈벌이를 위해서 어떤 직업을 잡는데요. 돈벌이가 뭐죠? 이게 안전의 욕구잖아요. 월급이 없으면 위험하다고 느끼니까. 불안하다고 느끼니까. 근데 그렇게 딱 잡은 다음에 이 단계로 쭉 넘어가다가 마지막에 이 단계에서 어떻게 타협을 하게 되냐면 나는 원래 이 직업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가 봐 라면서 타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아실현의 욕구가 아니라 어쩌면 과거에 자기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 자기 부모 이런 사람들이 자기한테 던져줬던 이야기들, 자기가 그동안 만났던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받은 상태의 그것이 쭉 깔린 상태에서의 자아실현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초월의 욕구가 베이스에 깔려 있지 않으면 이 어떤 자아실현의 욕구에 있어서 진짜 자기랑 맞는 자아실현을 못할 수도 있다. 이 생각을 메슬라우가 마지막에 한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생각이 아들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하고 같은 거예요. 진짜 나는 뭐냐에 대한 느낌을 계속 찾아봐라. 또 하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늘 평범해질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그랬잖아요. 그게 초월의 욕구거든요. 그래서 아들러가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용기, 그 두 가지 용기가 늘 있는 상태에서 비로소 뭔가 방향이 보일 거라는 얘기예요. 나 뭐 하지? 이게 보일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나 뭐 하지는 예전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장해 왔을 때에 나는 인생에 살면서 뭘 실현해야겠다 하고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자아실현 욕구가 생기는데 초월적인 단계를 베이스로 자아실현 욕구가 뭐 생길 수도 있고 그냥 나 이대로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죽어야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쭉 가다가 뭔가 또 계기를 만날 수도 있어요. 자극을 받고 할 수도 있는데 역순으로 이렇게 내려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그래 나는 내가 미움받을 용기가 생겼어. 평범하게 그냥 살다가 죽어도 된다라는 그 기반이 생겼어. 근데 가만히 그 상황으로 좀 살다 보니까 자꾸 가슴 속에서 뭔가 충동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 느낌이 자꾸 드는 거죠. 이 초월의 욕구를 기반으로 해서. 그럼 그걸 하는 게 그게 진짜 자아실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더 디테일을 공부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사실. 이때 자기한테 다가오는 흡수되고 소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여기서 올라가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올라가는 단계는 힘들어요. 여기는 뭐냐면 굉장히 저절로 내려오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래 나는 이걸 안 하면은 안 되는 인생인 것 같아라는 느낌이 정말 딱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고 더 공부하고 싶고 진짜 자기가 이제 자기처럼 사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딱 알아봐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흔한 얘기로 팔자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흔한 얘기로 진짜 자기 팔자대로 살고 있는 사람하고 어려서부터 어떤 주입받았을지도 모르는 행복에 대한 욕망이나 성공에 대한 욕망이 더 강한 사람하고 눈빛이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알아봐버려요. 그걸 알아본 순간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 초월의 욕구로부터 시작된 자존감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굳게 돼요.
근데 이건 어떤 경험이랑 비슷하냐면, 여러분, 다단계에 푹 빠진 친구들 만나봤죠? 그죠? 그럼 어떤 느낌인지, 저는 이제 다단계에 이렇게 여자친구 예전에 20대 때 여자친구 소개시키려고 다단계 끌려가 본 적이 한 2번 있는데,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성공에 대한 욕망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 테이블에 딱 앉아있는데, 그 테이블 위에는 뭐가 있냐면은, 영광과 로드맵이 꽉 차 있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 친구는 내 밑으로 회원으로 들어와야 돼, 이거죠. 내가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목적이 딱 완전히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자존감은 그렇게 형성된 자존감이에요. 내 앞에 있는 그 다단계에 빠진 사람의 자존감은. 돈하고 굉장히, 돈이라든가 성공, 그 다이아몬드까지 올라가는 그거랑 굉장히 꽉 차 있는 자존감인 거죠. 그 자존감은요, 결국엔 소속감을 만들어요. 근데 초월적인 것을 바탕으로 한 자존감은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 앞에 있는 게 이게 목적인 거야, 이 순간이. 그냥. 이게 목적인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된다라는 얘기를 아들러도 하더라고요. 아들러 책에서. 이 순간. 그래서 아들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은 늘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사람이 어제의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인간은 파악이 안 되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하래요. 얘가 내 친구지만 사실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 연기에서부터 이제 뭔가 서서히 진짜 자기를 이렇게 찾게 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가 의심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친구를 의심하듯이. 나도 변할 수 있어. 그래서 트라우마는 없다라고 그 사람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이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이게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라는. 거짓말이다. 트라우마는 없고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 어떤 미래에 대한 욕망이 있는데 어떤 미래에 대한 욕망이 생겼을 때 과거의 수많은 트라우마 중에서 하나를 고른대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나 이런 트라우마가 있잖아 이런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의도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기억에서 억지로 끄집어내온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목적이 미움받을 용기에서 비롯되고 평범할 수 있는 용기에서 비롯되는 어떤 미래의 어떤 목적이라면 굳이 과거의 트라우마를 가져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그 순간에 그냥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두뇌 속에서는 트라우마가 생각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러우 얘기하고 매슬로우가 말년에 내가 피라미드를 잘못 그렸다. 뒤집어놨어야 했는데 이 얘기랑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좀 길었나요? 저도 이해해가는 과정이라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그죠? 이제 한 7분 정도 마무리하고 휴식하고 질의응답 하면 되겠는데.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이 도표처럼 계속해서 놀자리와 관련된 새로운 가치가 생겨난다는 것이고, 인간이 일을 하는 일자리하고 월급하고 관련된 것들은 점점 종말해 간다는 건데, 그러면 미래의 인간은 뭐하고 살까에 대한 그 논의들 중에서 제가 이제 그 미래학 강의할 때 늘 그 얘기 하거든요. 가상현실이 굉장히 뜨게 된다. 결국에는 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지인이가 자기 옆에 생겨버리는 거야. 인공지능 로봇이 뭐든지 해주고 그냥 어려운 문제 다 풀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편해진다는 거예요. 부자도 편해지고 돈 없어도 편해지고, 예를 들어서 국민기본급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미래에 기본급 나오고 모든 편의 서비스가 이제 국가에서 다 이렇게 보장해주고 뭐 이런다고 쳐요. 그 인공지능이 얘기했듯이 어떤 인공지능이 그랬잖아요. 미래 인간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인공지능 대답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인간동물원에서 아주 안전하게 잘 보호를 해드리겠습니다. 인간동물원에 집어넣겠다고 인공지능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충격적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피플즈라고 그래요. 피플즈. 인간들은 인간동물원에 살게 된다. 미래에. 나머지 생산적인 일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 로봇이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자,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그 침팬지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 동물원에 있어요. 근데 인간이 만약에 동물원에 들어간다고 쳐봐요. 그럼 인간은 동물원에 있는 동물처럼 안 놀 거란 얘기예요. 어떻게 노냐면은 컴퓨터가 있고 가상현실이 있고, 그죠? 아주 안전한 상태에서 위험하고 장애물을 창조해낸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넷플릭스라는 영화에 나온 이야기예요. 넷플릭스에서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양자 세계에 대한 얘기도 좀 할 텐데, 인간이 바로 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공포와 불안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벗어날 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때 행복을 느꼈던 그 관성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행복하고 안락한 피플주가 만들어졌을 때 그 안에서 공포와 불안을 창조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몸을 죽이는 공포와 불안이 아니라 가상 속에서 시뮬레이션 전쟁처럼. 시뮬레이션 전쟁 보면은요, 우리 가끔 미군들도 훈련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총 딱 맞았을 때 전기 충격만 오거든요. 총알이 관통하는 게 아니라. 찌릿! 이 정도. 그러니까 살짝 찌릿하고 그 약간의 고통이 있죠. 그 아주 약간의 고통들을 엄청나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간. 그러니까 이 본능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장애물하고 고통이 없으면 인간은 행복을 느낄 수 없으니까, 인간의 세포는. 단세포일 때부터 우리는 그래왔으니까. 이게 40억 년 된 본능이라는 거예요, 40억 년. 그래서 가상현실에서 엄청난 장애물과 견딜 만한 고통을 무수하게 창조해낸다는 거예요, 인간. 인간은 그렇게 동물원에서 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인간의 일상은 뭐냐? 우리 스스로 창조해내고 우리 스스로 계약한 고통 속에서 행복을 맛보는 방식의 삶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가 양자 컴퓨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미 그러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핵전쟁 위기까지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 그죠? 북한하고 미국하고 막 지금 엄청난 긴장 관계에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물론 저는 좀 믿거나 말거나지만 뭐 전염병에 북한의 그 천연두균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생화하면은 뭐 이런 거 쏜다는 거 아닙니까? 또 뭐 있더라?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실험했던 거 그런 거. 백두산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거대한 태풍이 지금 유럽 난리 났죠. 바람의 세기가 너무 세져가지고 뭐 이런 거 지진이 나서 원전이 폭발하고 이런 무서운 것들 있죠. 이런 무서운 상황들이 실제로는 가상현실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론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현재 지금 가상현실 속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플주가 너무 많이 발달해버려가지고 인공지능이 만든 피플주, 인간동물원 내에서의 가상현실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은 죽기 전에는 그 현실에서 못 벗어나게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것도 하나의 장애물인 거죠. 우리가 우리 몸을 벗어나지 않는 한은 이 게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라는 우리가 계약서에 딱 쓰고 어디 딱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은 리얼로 느끼게끔 기술이 너무 발달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공간을 실제로 이동하는 것 같지만 이게 다 가짜인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요. 확률로 봤을 때요. 99.999%가 그 사람 주장이 맞대요. 확률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선불교라든가 이런 데서 그래도 다 호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는 처음에 그 사람이 젊었을 때 법정 스님이 한 얘기인가요? 젊었을 때 그거를 자기가 느꼈대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게 보이는 게 있는데 그 배경에는 뭔가 다른 게 있구나. 다른 뭔가 섭리가 있구나. 이걸 느꼈다가 마지막에 더 나이 먹으니까 결국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구나.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은 그 계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게 현실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실을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어차피 게임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게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 뒤에 무슨 섭리가 있을까 이렇게 사실 생각해보는 건 좋아요. 왜냐면 그걸 생각해보면 초월의 욕구가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라든가 이런 어떤 다른 차원을 사람들이 자꾸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공부하고자 하는 그 욕구. 매트릭스에서도 계속해서 매트릭스가 뭐야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욕구 자체는 뭐냐면 인간의 본능 중에서 아까 안전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자존감의 욕구, 바로 다음에 오는 욕구가 있었잖아요. 인식의 욕구.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본능이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더 심오한 어떤 원리라든가 진리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의문을 던지는 것 자체. 이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양자 컴퓨터가 이 지구상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은 만들고자 하는 본능이 있대요. 그래서 발명가들 중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발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발명가의 거의 대부분은요, 발명이 본능이에요. 그래서 증기기관차도 그랬고요. 전구, 에디슨이 했던 전구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진짜 원리를 발견한 발명가하고 사업가가 따로따로 있어요. 발명가는 사업에 관심이 없어요. 왜? 발명이 그냥 본능인 거예요. 근데 사업가는 그걸 딱 캐치해가지고 이걸로 돈 벌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양자 컴퓨터까지 쭉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한 인공지능까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본능은 세포에서부터 출발했고,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행성, 생명체가 존재하는 모든 행성에서 바로 그 본능이 작동이 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주 안에 있는 어떤 행성에서 고도로 발달한 양자 컴퓨터 안에 가상현실 속에 창조된 그 안에 우리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 아무튼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봐야 되는데요. 50분은 좀 넘었네요, 보니까. 50분은 넘었고. 그래서 마무리를 그럼 이제 질의응답으로 가야 될 텐데, 어쨌건 자, 이걸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화이트헤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제 화이트헤드의 그 결론이 참 재밌었어요. 뭐냐면 제가 허리띠를 느슨하네가지고 자꾸 대려오는데 화이트헤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성의 반대말은 피곤합니다. 느낌 있다고 보세요. 자, 이성의 다른 말이 생각이죠. 생각의 반대말이 피곤함이 되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은 피곤하지 않고 자기 몸속에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무조건 생각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라도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의, 그러니까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은 삶이 피곤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이성의 반대말을 피곤함이라고 했을까? 대단한 학자거든요. 화이트헤드가. 그래서 그 이성하고 피곤함으로 도달하는 경로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본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결정성에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모든 이성이. 그리고 자기결정이 있었을 때 좀 더 아이들도 왜 과잉복을 해버리면 멍청하게 크거든요. 근데 과잉복을 안 하면 자기결정성이 생기고 그러면 훨씬 더 이성적으로 커요. 생각이. 자, 그런데 오늘 행복에 대한 얘기니까 자기결정성을
자기 결정성은 뭐냐면은 자기 결정성의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요. 다양한 확률하고 자유의지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립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다양한 확률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를 결정한다는 옵션이 있어야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떤 행동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미래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일단 전제로 깔려야 되고 거기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까지 이제 들어가서 아주 최첨단 학문인데 최첨단 학문은 다 앞에 양자가 붙어요. 왜냐면은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들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미래가 다양한 확률로 펼쳐져 있다. 심지어 뭐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계산돼가지고 우리 주변에 이미 다차원 속에서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그걸 선택할 뿐이다. 선택하면서 관찰해 나갈 뿐이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어요, 현재. 이거는 맞는데, 그 다양한 확률이 존재한다는 건 맞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냐 아니냐라는 것이 자꾸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더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럴 확률이 높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먼저 딱 주어진대요. 주어지는데 두뇌는 늘 이건 내가 결정했어라고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yes, no 하는 것도 두뇌 우리 몸의 반응은 yes냐 no냐를 심지어 0.3초인데 그게 0.25초 0.25초에서 길게 잡아서 6초 전에 이미 몸이 뭔가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막 실험들이 많이 있어요. 자유의지에 대한 실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은 좀 복잡하긴 한데 운명이 마치 별빛이 우리를 비추듯이 어떤 운명들이 자꾸 막 던져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한테 인생을 바라보는 뭐 관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던져지죠. 그런데 우리 두뇌는 운명의 신하고 어떤 계약을 했냐면은 그것을 자기가 선택한 것처럼 느끼게끔 나를 만들어다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두뇌는 계속해서 미래가 변해갈 때 어떤 것이 선택될 때마다 자기가 선택한 것처럼 느끼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거기서 자존감을 느끼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설이 있고 아주 약간의 변수로 우리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는 설이 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운명이 정해져 있는데 운명이 막 랜덤으로 막 우리한테 다가오는데 그것을 내가 선택한 것처럼 인간이 착각한다는 설이 있고 내가 나비 효과처럼 아주 작은 것들을 조금 바꿔나갔을 때 미래가 다가오는 방향이 굉장히 무수한 변수로 달라진다. 뭐 이런 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근데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 느낌은 그래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그래서 둘 다 맞기 때문에 지금 뭐가 중요해지냐면은 그래서 이제 그 양자 물리학 쪽으로 쭉 내려가서 우리의 삶과 이 시공간을 해석해 보자면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서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관점. 근데 이것까지 얘기하고 끝내는데 그 관점에 아까 매슬로우를 말씀드렸는데 그 관점의 베이스, 관점의 바탕에는 우리 세포가 있어요. 세포.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쿵푸 아시죠? 체력 단련을 하잖아요. 몸을 단련하잖아요. 도사들이 이렇게 고승들이 항상 이렇게 몸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균형 잡힌 상태에서 자기 몸을 자유자재로 쓰게 하고 막 이런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세포 때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어떤 욕망의 본능들이 있죠. 그걸 제어하는 훈련이었고, 그것이 제어가 됐을 때 비로소 관점이 바뀐다라는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행복은 이런 얘기도 해요. 행복은 장에서부터 비롯된다.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서 행복감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유산균을 먹어야 된다. 이제 건강을 강의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몸하고 두뇌는 분리될 수가 없고, 행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까지도 디테일하게 갈고 닦고 춤이라도 좀 잘 추려고 노력을 해보고, 뭔가 무술 수련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자기 몸을 쓰는 이런 것을 병행하지 않고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관점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느낌하고도 좀 멀어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멘티 중에 한 명한테 아주 자기는 맨날 우울하대요. 그래서 그러면 근육을 일단 만들어봐 제가 그랬거든요. 근육만 만들어도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걸로 강의를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 갑자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일단 지금 시간이 7시 정도 됐는데요. 우리 조금 쉬었다가 우리